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산만함의 탄생이고 책의 부제는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집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일 거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그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현상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고 궁금했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꽤 두꺼운 책이었음에도 재미있게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의 디지털 세상은 불과 수십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문명과 본성을 그 짧은 세월 동안 뒤바꿔버렸죠.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안겨준 많은 혁신적인 도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깊이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책 산만함의 탄생 중에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을 담은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이미 이 영상을 보셨거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본문에 소개되는 내용이라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This is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 the basketball. How many passes did you count? The correct answer is 15 passes. But did you see the gorilla? 눈앞의 고릴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최근 심리학 실험들이 세간에서 많은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 단초가 된 유명한 1분짜리 영상을 보면 그 사실이 증명된다. 집중력 분야의 과학자들이 입문자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주는 이 영상에는 6사람이 등장한다. 3사람은 밝은 색깔의 옷을, 나머지 3사람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은 채 방안을 돌며 농구공 2개를 서로 패스해준다. 이 영상을 보고 한 팀이 주고받는 패스 횟수를 세어보라고 했을 때 이 영상 속에 고릴라 분장을 한 여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시청자가 절반에 달했다. 이 여성은 화면에 9초 동안이나 등장했고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어다니다 잠깐 멈춰서서 자기 가슴을 두드리기까지 했다. 9초는 집중력 연구에서는 영원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과학 분야 저자 제임스 고먼은 이 투명 고릴라의 영상만큼 자기 두 눈으로 본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도 없다며 놀라워한다. 이 연구를 응용한 실험에서 고먼은 약간 술에 취해 있는 사람 중 고릴라를 알아본 사람은 18%에 그쳤던 반면 정신이 멀쩡한 사람 중 고릴라를 알아본 사람은 46%에 달했다고 이야기한다. 눈앞에 뻔히 있는데도 집중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이 부주의성 시각 상실의 개념은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알던 현상이었다. 하지만 이를 온전히 이해한 것은 에이리언 맥과 어빈이 부주의성 시각 상실이라는 기념비적 저서를 내놓은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시몬스가 우리의 인지 능력이 벌거숭이 임금님 동화에서처럼 본 것도 못 본 척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하지만 시몬스가 보기에 무엇보다 흥미진진했던 사실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러주었을 때 꽤 많은 이들이 고릴라는 있지도 않았다며 부인했다. 실제로 영상을 잠시 보고 난 후에야 그 말을 믿었던 것이다. 왜 그런 것일까? 에커먼의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 몸은 자신이 한 경험을 편집하고 가지치기를 한 후에야 뇌로 보내 사고와 행동이 이루어지게 한다. 이 과정에서 아주 복잡했던 애초 세계 모습을 토대로 비교적 단순한 상이 만들어진다. 우리 몸은 생존을 추구하지 진실을 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든 것을 보고자 하고 끝까지 캐고 들어가 어떤 형태로든 진실을 잡아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는 파놉티콘식의 시선이 판치는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전례 없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각종 기계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리저리 조합하면서 종국에는 깊이 있고 완전한 지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감시의 시선은 사람을 옭아매기도 하지만 너와 나의 단편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모아 우리의 초상을 그려주기도 한다. 벤담이 구상한 페놉티콘에서는 감시자가 피곤한 눈으로 혼자서 쓸쓸히 자신의 탑을 돌고 또 돌아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에겐 카메라가 있고 그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하다. 찰칵, 카메라는 이제 곧 우리 자신이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남긴 비극. 정보화 시대를 살면서 우리들 대부분은 계획 수립과 실제 작업을 모두 맡아 하고 있다. 스톱워치를 들고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나름대로 효율성 전문가인 우리들은 좀 더 많은 일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해내려고 쉼없이 스스로를 몰아친다. 이렇게 생산성을 끝없이 추구한 결과 이제 막 싹을 틔웠지만 급속히 새를 불려가고 있는 인터럽션 사이언스란 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기서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연구가 빠질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인터럽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곧 멀티태스킹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한 가지 일을 멈추고 다른 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조각난 시간들을 분석해서 지형도를 구성해 보면 현재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훤히 드러난다. 인터럽션 사이언스 분야의 선구적인 학자 글로리아 마크의 표현을 빌면 그것은 업무 파편화의 초상이다. 현재 우리는 조각나버린 우리의 생각과 프로젝트를 다시 하나로 끼워 맞추는데 일과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과 프로젝트는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같다. 서부연안의 첨단 기술회사 두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연구를 한 후 마크가 걸러낸 자료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게 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업무 파편화 현상은 이제껏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었다. 마크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근로자들이 프로젝트에 실제로 할애하는 시간은 11분에 불과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일을 손에 잡았다. 또 한 프로젝트에 집중한다 해도 3분마다 한 번씩 다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예산 프로젝트를 붙들고 11분 동안 일을 하는 동안에도 관련 이메일을 이것저것 열어보고 웹서핑을 하고 전화통화까지 하는 시기였다. 물론 이런 모습이 전적으로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릴런드가 지적했듯이 현대 생활에는 민첩한 지각 능력이 필수적이며 여러 가지 방해물, 인터럽션이 필요한 때 우리를 쉬게 해주기도 유용한 정보를 가져다 주기도 기막힌 아이디어를 번쩍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처리해야 할 방해물의 수가 너무 많기도 하거니와 그런 방해물로 인해 한번 끊어진 생각의 끈을 다시 복원하려면 힘든 시간을 거쳐야 한다. 심리실험실에서는 피실험자들이 예전 작업으로 돌아오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의 근로자들은 방해를 받고 나서 끊어진 작업이나 생각의 끈을 스스로 다시 찾아야만 한다.
마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력이 한번 분산되고 난 후에 우리가 예전 작업으로 돌아오는 데는 25분가량이 걸리며 그 중간에 다른 업무 프로젝트 2개에 더 매달리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 인지 능력이 일관된 맥을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보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표범이 근처에 있을 때 그 의미는 딱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딩동이나 삐 소리만으로는 그 정보의 특성을 그다지 많이 파악할 수가 없다. 과학 분야 작가 클라이브 톰프슨은 이메일이 왔는데 열어보지 않을 경우 그 메일이 일을 멈추고 열어볼 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 고민하게 되죠. 이때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적한다. 평균적인 지식 근로자의 하루 일과에서 인터럽션이 일어나는 시간은 총 2.1시간에 달하며 이는 미국 경제에 연 5,880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한 리서치 회사가 추정한 바 있다. 오늘날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으려면 하루 종일 물 위를 튕겨다니는 돌멩이처럼 집중력을 움직여야 한다. 어딘가에 집중력이 머무는 순간은 이따금 뿐이어야만 한다라고 톰프슨은 이야기한다. 멀티태스킹이란 말은 원래 다수의 작업이 병행 처리되는 것을 가리키는 컴퓨터 업계 전문 용어였다. 그런데 마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하루 평균 12개의 프로젝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며 컴퓨터의 한 화면에 할애하는 시간은 고작 20초에 불과하다. 우리의 집중력이 잘게 분할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컴퓨터와 비슷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정형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다. 또 테일러식으로 일을 쪼개는 것으로 모자라 멀티태스킹의 속도까지 확 끌어올린 참이다. 그 결과 일과 생각의 끈이 풀어지고 끊어져 버린 이 현실 속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사회에 이렇게 발붙이지 못하는 것은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어디든 자유롭게 다니게 되면서 치러야 하는 대가이다. 우리는 장소와 유대를 맺는 대신 단순히 공간에 거주하게 되었다. 로린드 윌리엄스의 표현대로 인간이 스스로 땅과의 관계를 끊는 지경까지 왔다.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풍경은 희미해지고 순식간에 우리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도시나 시골의 풍경, 소리, 맛, 온도, 냄새는 모두 차창밖에 보이는 2차원 영상으로 대체되었다. 먼 옛날 19세기에 기차 여행이 생겨났을 때와 비슷하다. 존 어리의 이 말은 니체를 연상시킨다. 빌 맥키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몸을 통한 지식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에서 점점 더 거리를 두려 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의 기본적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는 무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잠시 멈추는 것 역시 현실에서 점점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만족을 얻고자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잠시 멈출 때의 미묘함과 불확실성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게 되었다. 속도를 추구하며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얻은 풍성한 의미를 놓치게 되었다. 우리는 한 번도 다다르지 못한 채 계속 어딘가로 가기만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의 육체적 자아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공중을 붕붕 떠다니고 있다. 시각, 후각, 청각, 촉각이 서로 아우성치던 전근대를 지나 이제 우리는 가장 지적이면서도 가장 멀리까지 지각하는 감각인 시각이 개별적인 감각 경험들을 지배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투어는 주장한다. 그 결과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은 점점 넓어지는 반면 그 속에 존재하는 풍요로움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은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손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향과 맛이 가득한 음식을 먹었으나 이제 우리의 조리법은 감각적 경험들을 점점 무시한다. 말 그대로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음식이 우리를 현실과 연결지어주는 마지막 고리인데도 말이다. 정부는 최근에 일상활동 중 사람들이 멀티태스킹을 하느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 무언지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먹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미국인이 약 4%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에게 먹는 것은 부차적인 활동일 뿐이었다. 미국인은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알약 형태로 식사를 해치우는 게 좋다는 여성이 전체의 32%, 남성은 22%에 달했다. 오늘날 젊은 층 대다수에게는 머릿속에 담아둘 맛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음식 연구가 캐롤 디바인은 밭에서 방금 딴 토마토나 단물이 줄줄 흐르는 여름철 복숭아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안타까워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기만 하면 우리는 집중력 결핍의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산만하고 조각나 있고 현실을 외면하는 그 모습을 말이다. 우리는 매혹적인 가상세계에 넋이 나가지만 유령처럼 서로를 몰래 살피는 일에도 점점 신물을 내고 있다. 집중력 결핍의 삶을 통해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에도 닻을 내리지 못한다. 삶이 장소에서 떨어져 나와 희미해지면서 자아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생물학적 한계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우주 시대의 존재를 향해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너무 둔해서 쇠퇴기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일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외면하려는 태도에 맞설 방법이, 돈독한 유대관계가 가진 힘을 회복할 방법이, 온전한 인식과 사고를 구제할 방법이 필요하다. 산만함의 시대에서 우리는 조각나고 파편화된 정보와 즉각적인 답에 점점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진보가 아니다. 문화적 쇠퇴의 시작이다. 인간성을 대신하지 못하는 장치들. 지금 우리는 기계에게 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만들어내고 사랑하고 기르는 기계 창조물들과 이 지구를 나눠 써야 할 처지에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에 얽혀 있는 기계의 운명은 복잡하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기계가 점차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될수록 인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점점 더 기계를 닮아가고 있다. 몸 안에서 심장 박동기가 째깍거리고 뇌 안에서는 임플란트 칩이 웅웅거리고 집중력 향상 알약을 집어삼키고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 팔에 심은 칩에서 삑 소리가 난다. 이제 진화학에서 우리를 분류하는 딱지는 호모사피엔스에서 포스트 휴먼이 되고 있다. 몸에 각종 기계장치를 집어넣은 결과 우리는 더 강해질지 모르겠으나 어떤 면에선 우리의 능력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물론 우리 인간은 망치와 괭이를 손에서 놓을 줄 모르는 존재였다. 역사가 데이비드 나이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간이 도구를 사용해온 지는 벌써 4만 년에 이른다. 도구는 인간의 본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 충동보다는 문화적 욕구의 산물인 경우가 많다. 프로이트에서부터 매클루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가들은 인간이 힘과 능력을 키워주는 물건들을 사용해 진화 영역을 계속 넓혀왔다고 지적했다. 미디어 이론가 프리드리히 히틀러는 전화기가 반쯤은 귀머거리였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들어낸 인공귀나 다름없다고 이야기한다. 망원경, 안경, 휠체어, 카메라, 스마트폰도 빼놓을 수 없는 도구들이다.
영원한 도구의 인간인 우리는 자신의 몸을 포함해 온갖 종류의 도구를 활용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배가시켜왔다. 2004년 말 할람카는 미국 박사 중 최초로 자신의 몸 안에다 전자태그를 심었다. 깨지지 않는 유리 캡슐 안에 들어있는 이 조그만 베리칩은 뜨개질용 바늘 크기의 기구를 이용해 몸 안에 0.25에서 0.5인치 깊이로 박게 되어 있다. 간단한 외과 시술로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할람카의 칩은 2018년 초에도 여전히 그의 몸에 박혀 있었다.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 등록번호가 뜨고 그것을 이용해 할람카의 디지털 진료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할람카는 현재 응급실 의사이자 의료 데이터 표준 분야 제1의 전문가인 만큼 전자태그 칩 기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칩을 자기 몸 안에 직접 넣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칩을 넣으면 아플까? 팔에 계속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는 않을까? 프라이버시는 과연 얼마나 침해될까? 이런 질문에 답하려면 칩을 몸속에 넣어봐야 했다. 이로써 그 자신도 자신이 수집하고 있는 하나의 정보 조각이 된 셈이었다. 과연 일부 연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리칩은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도구일까? 바로 이 점이 포스트 휴먼 세계의 핵심 화두일 수 있다. AI 분야의 선구자 로드니 브룩스는 오늘날 우리가 기계의 설계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몸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브라운 대학의 신경과학과 교수이자 이제 막 부상하기 시작한 신경보철 분야의 선구자인 존 도노휴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뇌가 생각하는 힘을 이용하는 겁니다. 도노휴는 자신이 개발 중인 두뇌 임플란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중증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단순히 두뇌로 생각하기만 해도 컴퓨터나 텔레비전, 로봇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두뇌에서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라고 도노휴는 말한다. 그의 예견에 따르면 머지않아 간질이나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증세가 막 나타나려 할 때 발작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 시스템에 근육이나 보철 장치를 연결해 생각만으로 걷거나 몸짓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신경 보철과 관련해 새롭게 떠오르는 또 하나의 분야가 있으니 바로 약학이다. 그리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키워주고 형성시켜주는 약품들이 이 분야의 주인공들이다.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까지 형성할 수도 있다. 인간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인지 능력을 두 가지 꼽으라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들 수 있는데 그 신비는 최근에 와서야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다. 기억을 연구하는 제임스 L. 맥고에 따르면 기억은 인생을 비추는 백미러와 같다. 우리는 머릿속에 이 마법 같은 기계를 구비하고 일상의 경험을 잡아내 그것을 담아둔다. 그에 비해 집중력은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과 같다. 중력은 우리의 인생과 환경의 틀을 짜는 열쇠다.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만큼 이 인지 능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실험이 과학계에서나 개인적으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신경과학자 마사 파라는 우리는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질 때 설계상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현재 기면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모다피닐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접목에 관한 논쟁 대다수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우리 몸에 심은 칩이나 임플란트, 우리가 먹는 알약이 우리의 인간성과 환경이라는 광범위한 맥락 안에 강력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것이다. 우리가 기계를 끊임없이 개발시켜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없느냐보다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사실 엄청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사소한 사실과 훌륭한 지혜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팔에 데이터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는 것도 아니다. 첨단 기술 비평가 스티브 텔벗의 현명한 지적처럼 자아 건망증은 첨단 기술 시대를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는 유혹이다. 인간의 몸은 단순히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간성을 담는 그릇이다. 나아가 인간의 영혼을 대신할 수 있는 보철 장치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정보의 저장보다 더 중요한 재구성. SF 소설가인 버너 빈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앞으로는 사이버 고고학자들이나 소프트웨어 더미를 뒤질 줄 아는 사람들이 영웅으로 떠오를 거라고 예견한다. 하지만 넘쳐나는 디지털 정보를 정신없이 가져다 어딘가에 잔뜩 쌓아두는 것이 과연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이 될까? 현대 역사에서 진정 최고의 수집가가 무엇보다 익혀야 할 기술은 바로 골치 아픈 선별이다.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채로 거르고 추려내는 이 재수집 작업이야말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도록 정해진 일이다. 저장된 경험만 잔뜩 쌓아서 또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놀랍고도 다층적인 기억의 힘, 나아가 망각의 힘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과거를 위한 미래를 만들고 현재의 무질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만 한다. 과연 우리는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지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암흑기를 피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디스크들에 저장하고 일정한 규율들을 강요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디지털 유산을 현명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보 건망증에도 걸리지 않고 인생의 모든 순간을 무조건 쌓아두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과거가 필요하다.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기능에 필수적이고 심도 있고 비판적인 학습의 핵심 열쇠인 자기 조절력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창의적이고 비전이 있고 따스한 문화를 만들겠다는 희망은 오로지 풍성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사회만이 품을 수 있다. 기억을 풍성히 일구고 사회 능력을 충분히 갖출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가오는 도전에 맞서는 수단을 얻게 되며 계속해서 예술의 걸작들을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현재와 경험의 가르침을 한대일 잠재력을 기억에서 얻는다.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이라 표현했던 숙고와 창의성의 공간을 우리는 성찰에서 찾는다. 아렌트의 표현대로 영원히 사투가 벌어지는 과거와 미래의 변화무쌍한 접합 지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가? 머리를 컴퓨터에 처박은 채 걸러지지 않은 인생의 소소한 부분들에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팔려 있다. 또 집중력을 분할시킨 채 산만하고 서로를 외면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집중력은 지혜와 기억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자 사회 발전의 핵심 열쇠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다. 집중력을 통해 우리는 선택의 힘을 갖게 된다. 주위에서 끝없이 몰아치는 광대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지식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힘이 꼭 필요하다. 또 의미 있는 삶, 합리성과 비전을 갖춘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끈기도 집중력을 통해 다지게 된다.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문화를 양성해서는 과거도 미래도 통찰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집중력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기 직전일 수도 있다. 산만함이라는 우리의 전염병을 치유해줄 해독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견에 있다. 우리가 집중력을 이해하고 강화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지금 또는 앞으로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정의하던 바로 여기에 희망의 불꽃이 있다. 우리는 다시 집중할 수 있을까? 윌리엄 제임스는 1890년 쓴 걸작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누구나 집중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집중력이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사물이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 중 어느 한 가지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마음에 담는 것을 말한다. 제임스는 집중하는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사진처럼 생생히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 맛, 기억 등을 떠올려 마음속에 담는 그 순간을 말이다. 포스너는 종종 윌리엄 제임스의 이 말을 인용하며 강의의 서두를 열곤 한다. 그러면서 마음의 작동 과정을 이만큼 잘 설명해주는 말도 없다고 말한다. 100년 전에는 그 누구도 살아있는 뇌를 들여다보거나 스냅스 간의 대화를 엿들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세상의 단편을 사로잡아 인지하는 데 필요한 인지 과정을 추적할 생각도 물론 하지 못했다. 지금은 그 모든 게 가능하다.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두뇌가 해내는 가장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순조롭게 해명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곧 집중력의 다양한 작동 체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인지 능력의 백미인 이 작동 기제가 파악되면 의식의 본성 자체가 밝혀질지도 모른다. 집중력의 비밀을 푸는 이 노정에서 포스너는 그 누구보다 선두에 서 있다. 그렇다고 그를 마법사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는 산만해지기 쉽고 이 세상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환상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두뇌가 가진 비밀에 빛을 던지기 위해 평생을 보낸 사람이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노정을 우리가 더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다. 집중력은 단순히 이해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성하고 강화하고 훈련할 수 있는 것이다.